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도 고향길 가는 설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기쁘실 겁니다. 연휴가 짧다지만 2,800만 명이 넘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 손 한번 잡으시고 그동안의 외로움 싹 잊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뉴스9 첫 소식은 귀경길 상황 알아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은아 기자,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아직 원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통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전휴게소 부근은 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혔고 안성분기점 부산 방향은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인근도 인천과 강릉 양방향 모두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50분, 목포 5시간 10분, 대구와 대전은 각각 4시간 50분과 3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차량 52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귀성길은 내일 오전 11시쯤 가장 붐벼 부산이 7시간 40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10분이 걸리겠습니다. 정체는 내일 밤 9시쯤 풀리겠습니다. 서울역에도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82만 명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 단위의 귀성객들은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귀성 행렬은 어땠을까요? 곽승한 기자가 헬기를 타고 고향길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산업단지 공장에선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평택항에는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논밭 사이로 귀성 행렬에 오른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서평택 분기점 목포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들로 가득한 하행선 도로와 텅 빈 상행선이 대조적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입니다. 3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는 벌써부터 정체가 시작돼 차량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정체를 피해 역귀성하는 서울 방향 차량들은 시원하게 달리지만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인근에선 양방향 모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판교 분기점에선 정체가 더 극심해집니다. 도로는 붐볐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 속에 갑진년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만 명 가까운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데 고이동 기자가 가봤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여행객들이 출국장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명절에는 여행을 가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떠나는 시부모. 며느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기존 제사는 모시되 일반 명절만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는 60대 여성도 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편하게 잘 다녀오라고 하고 또 시댁에서도 허락을 받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47만 명, 하루 평균 약 9만 5천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이용자도 97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I like football, I like soccer, but this is a different way of soccer. It was quite difficult for me. 공사는 연휴 기간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장도 30분 빨리 열고 안면 인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스마트 패스를 통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공항 철도가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예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조 전 장관의 앞으로의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국 전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걸어갑니다. 60일 감찰무마 전부 구인 취지 주장 그대로신가요?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2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13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는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준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조 전 장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가 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는데 통상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가 재판 내내 부인할 경우에 통상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질타를 한 재판부가 정작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기소를 한 검찰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1,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이 법정 나올 때 유죄 선고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조국 두 글자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이 별도로 입장문도 냈습니다. 여기서 더 분명하게 정치 의사를 출마 의지를 내비쳤는데 내용을 보자면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당일이죠. 4월 11일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5년 전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조국 사태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한 아주 주요 공격 소재가 이른바 조국의 강이었습니다. 조국 가족의 비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당시 이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이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조국 사태를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탓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명계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 전 장관이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가담을 하게 되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 최근 발언이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정 의원 또 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 잘 고민해 달라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이야기네요. 민주당이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어쨌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셈이고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선거 결과가 말해주겠죠.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귀성객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출발점인 서울역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시작되는 용산역을 찾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없이 설 메시지를 노래로 냈다는데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로비에 들어서고 윤 대통령이 합창 대열에 합류합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실이 명절을 앞두고 공개한 설 메시지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래로 설 인사를 전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동료 시민과 함께란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원구를 찾아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KTX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역으로 아들이 못 내려가고 어머니가 올라오셨군요.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향하는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을 찾았고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설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시장도 찾았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도 바로 옆에서 설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 장관은 이 대표를 바라봤지만 이 대표는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나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지역구 재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체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정도 뒤지는 곳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민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나흘 동안 진행한 지역구별 후보자 경쟁력 여론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관위는 설 연휴 동안 중진 재배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 본선 경쟁력을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남권 외에 수도권으로 재배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격차로 지고 있는 곳에 중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에서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출마를 요구한 부산, 북강서 갑과 경남, 양산을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2%포인트와 1.68%포인트 차로 졌고 조혜진 의원의 출마가 검토되고 있는 김해 갑도 5.98%포인트 차로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습니다. 공관위는 인위적인 재배치보단 출마를 설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에 이어 김태호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낙동강 로드 저 김태호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닷새간 각 지역별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문, 친명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 친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격화하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의 당사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친명계를 직격했습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불가 기류가 감지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임 전 실장은 당과 대화할 시간을 오래 기다린 뒤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제 와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있냐?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라고 촉구했고 우상호 의원은 책임론을 처음 꺼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책임 논쟁을 불을 붙이는.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은 후보가 더 있지. 친명계는 연일 임 전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녹색정의당을 포함한 원내정당 3곳에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야권 연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가까이 이어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긴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방송대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중학생 시절 아버지를 잃은 김건희 여사에게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한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건 문제라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몰카 시계까지 동원한 정치 공작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다만 정치 공작이란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더 분명히 선을 긋는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2차례나 아쉽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담이 끝난 직후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우롱당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과는커녕 몰카 공작으로 정부 여당의 뻔뻔한 변명은 국민에게 더 큰 심판의 의지를 보여준 신년 대담이지. 개혁신당도 국민들이 기대한 건 일말의 성찰이었다며 성찰 없는 60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용산 참모들의 총선 출마와 공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이른바 영수회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세히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찬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총선 때까진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 취임 때 선거 지휘나 공천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참모를 지냈던 출마자들의 공천 과정에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천에 대통령실 후광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공천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입장하고 같은 말씀 아니신가 싶은데요. 갈등 봉합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사사로움을 앞세워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은 여당 지도부를 소홀히 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사 대담에서 물가 정책, 외교 안보 구상도 밝혔고 집무실에 놓인 책장과 그 속에 있는 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을 교전국으로 규정한 건 큰 변화라면서 핵 개발에만 집중하는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이 가능하지만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준수가 우선이라고 했고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청사 곳곳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부친을 기억하기 위해 부친이 50여 년 동안 쓰던 책장을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집무실 책장에선 반도체 패권 경쟁을 담은 칩월을 비롯해 서해 류성룡의 징비록과 윤영관 전 장관의 외교의 시대 등 서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소 가까이 두고 읽거나 선물 받은 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진행됐던 로비를 둘러보며 언론과 접할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대담에서 사과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황승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가장 가까이서 취재하는 게 이제 용산 출입 기자들인데 그분들 반응 어때요 지금? 네, 윤 대통령이 나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쓴 표현대로 아쉽다 이런 지적이 더 많았습니다. 해당 논란의 발단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다 언급하기는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했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어서 미흡했다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 아쉽습니다. 네, 근데 명품백이잖아요. 그걸 쪼만한 백 이렇게 진행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까? 네, 대통령실은 진솔한 설명이 있지 않았냐 이런 반응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사과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그 자체보다는 사과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이 사과한다고 해서 야당이나 의혹을 제기한 쪽이 공세를 멈출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도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과 문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단호한 처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2부속실 말고 뭐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지금 김 여사는 순방 말고는 공식적인 일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설 메시지 영상에서도 김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 여사에 대한 정무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이 이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제도나 시스템을 통한 원천 차단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다 치고요. 어제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하지 왜 한 방송사와 대담을 하느냐, 녹화 대담 여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내부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 회견 자체가 배우자 이슈로만 덮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은 사전에 원고나 프롬프터가 없었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 이 신년 회견을 해온 전례를 봤을 때 녹화보다는 생방송 또 1:1 대담보단 이 기자회견이 더 나았을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 정치권 반응은 그렇다 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담이 설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설 밥상 민심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야당은 오늘부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아무래도 이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이 설 밥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민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 지도부로서는 대안 마련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여야가 민심 들어보고 또 대통령실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의대 증원 결정 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인턴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도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는 무시한 채 밥그릇만 토막낸다. 휴학과 파업을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사들의 글입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비판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렸음을 공표한다. 이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를 사실상 결정했고 한 병원에선 인턴 수십 명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의대생들도 각 대학별로 비대위를 꾸려 집단 휴학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파업된 의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도 이번엔 반발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해도 말리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전환한 정부는 사흘 연속 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집단 행동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명절 전 전통시장은 대목인데요. 지난달 대형 화재가 난 충남 서청 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설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혹독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2일 큰 불이 났던 서천 특화시장 수산물동. 전소된 건물의 뼈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안에는 각종 구조물이 뒤엉킨 채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2주 넘게 이어지며 불탄 시장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언제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지금 집에 있어도 손이 안 잡혀요. 다시 장사할 수 있나 그게 제일 궁금해서 자꾸 나와보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를 입지 않은 상가는 설 대목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부터 장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어렵긴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분란 상황이다 보니까 지하로 훅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장을 찾은 주민들도 매캐한 그을음 냄새에 살 수 있는 물건마저 줄어 장보기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에 시장을 볼 수 있었는데 수산물동이 이제 폐쇄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게 불편해졌죠. 충청남도는 설 대목을 앞두고 생계 터전을 잃은 257개 점포 상인들에게 1,20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산물동은 내년 말에나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설 귀성을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인데요. 임금 체불은 건설업계에서 특히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금 체불이 일어나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수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13년 경력의 크레인 기사 이재일 씨. 지난해 건설 현장 6곳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 6천여만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현장은 공사 직후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분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개인 회생이라든지 그런 걸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도 그 여파가 오거든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무리한 경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대유 위니아 그룹은 임금 700억 원을 못 주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직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열 달이나 월급을 못 받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한 직원은 귀성을 포기했습니다. 형제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고 가족들한테 면목도 없고 어머님 댁에 명절 때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사업주가 행적이 묘연해지면서 퇴직금을 뗄 위기에 놓인 전화 상담원도 있습니다. 피해자만 300명에 달합니다. 명절이라는 게 저희가 솔직히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단기 카드론 받고 이렇게 해서 다 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만큼은 풍성한 설 명절.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지난달 부산항에 정박한 화물선 밑부분에서 이 부산시 전체 인구가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100kg이 발견됐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마약을 도대체 누가 밀수했는지 궁금증이 이어졌죠. 해경이 국제 마약 조직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동원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심 18m 아래 화물선 밑바닥에서 발견된 수상한 검은색 가방 3개. 당시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코카인들입니다. 방수고무와 비닐 등으로 겹겹이 쌓였습니다. 1kg씩 포장된 코카인은 모두 100개, 3,5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해경이 합수한 코카인에는 중남미 마약 조직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돌고래나 십자가 등 3가지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해경은 이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거쳐 유럽 등으로 코카인을 밀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됐지만 한국은 코카인 소비량이 적고 제3국을 유력한 용의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지난해 12월 2일 브라질을 출항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부산신항으로 들어왔는데 이후 중국과 싱가포르를 통해 유럽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질 출항 30분 전에 수중 촬영된 영상에서는 검은색 가방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항 임박해서 누군가 가방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은 피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과 DNA를 확보하고 위치 추적 장치 8개도 발견했는데 이를 토대로 국제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선원들은 없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을 차 뒷문에 매단 채 내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자 벌인 일인데요. 게다가 이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차량이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내달립니다. 차량 뒷문엔 경찰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뒤를 경찰관 2명이 따라가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인 30대 운전자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습니다. 그냥 쫓아가서 문을 열어가다가 보니까 안 열린 차를 잡고 재밌다 하다가 자빠지더라고. A씨는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매단 채 10여 미터를 달리다 출근길 차량들에 막혀 체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음주 차량이 계속 내달렸다면 등교 시간대 자칫 큰 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그다음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특수공무 집행방해.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는 별개로 미국과 7인한 민병대가 피해 보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원점 타격했는데 3번째 보복 공격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미군 기지 공격에 가담했던 카타이브 헤즈볼라 사령관 등이 숨졌습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탑승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밤 9시 반, 미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드론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으로 당시 공격을 기획했던 친이란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 병사 3명이 숨진 이후 세 번째 보복 공격입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일과 3일 연속으로 이란의 대리 세력을 향해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These responses began tonight. They're not going to end tonight. So there will be additional responses. 미국은 앞으로도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공습은 미국의 침략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지하드의 접근 방식을 확고히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해성 충돌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기자와 각본을 짭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도 아닌 그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Now I'll take a few questions.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포퓰리스트 차베스가 국영 TV에 나와 웃고 떠듭니다. 13년 동안 일요일마다 몇 시간씩 떠버린 1인 쇼입니다. 관리들이 질문자 겸 박수부대로 들러리를 섰습니다. 레이건은 사탕 유류병에 담긴 기자 명단을 추첨해서 질문자를 불렀습니다. Now we shall get on with our first attempt at Reagan roulette. Jim? 트럼프는 거북한 질문을 하는 기자를 아예 쫓아냈죠.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북한식 기자회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각국의 방식이 다 다르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형식과 내용 모두 아쉬웠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사장 인사권을 쥔 방송사의 직원입니다. 여러 언론상 기자의 다양한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기자회견, 흉내라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마저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 편집됐습니다. 사흘 만에 방영한 대담은 국민이 묻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에 가까웠습니다. 대통령은 명품백 논란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대통령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 돌려주지 않은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유감도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 다시 들어봅니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대통령실은 자랑했죠.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답답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가 눈을 붙잡습니다. 경제 민생이 으뜸이죠. 다음으로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그리고 김 여사 문제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대담은 총선을 앞둔 악재 털기였겠지만 과연 털어졌을까요? 그나마 이 한마디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2월 8일 앵커 칼럼 오늘 많이 아쉽습니다였습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 귀성 행렬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내륙 곳곳으로 200m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또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서울도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현재 강원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대구가 영하 1도 보이겠고 낮에는 창원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큰 추위 없겠고 설 당일 오후에는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